우리는 위기를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분명한 충격과 함께 시작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숫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환율이 서서히 움직이며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시장의 흔들림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 압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금융 압박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 압박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소비, 대출, 자산, 그리고 생존 방식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는다. 과거에는 위기가 먼저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여파가 개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다르다. 개인의 부채와 금융 상태가 먼저 흔들리고 그것이 다시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된다. 이 흐름은 더 빠르고 더 복잡하며 무엇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한 금리는 이 압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쌓여온 막대한 부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이자 부담은 몇 배로 증가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동시에 환율의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생활비를 압박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고 도시는 여전히 밝으며 시장은 여전히 돌아간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위기를 인식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바로 그 경계선일지,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지표가 동시에 미묘하게 흔들릴 때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다. 기준금리는 짧은 기간 안에 수배로 올랐고,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금융 환경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환율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하는 신호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지표다. 오랜 기간 상승을 이어온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 구간에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유동성 축소의 대표적인 결과다. 여기에 더해 CDS 프리미엄과 같은 국가 신용 리스크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는 외부 자본이 해당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 시스템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발생한다.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자산 가격은 정체되고 유동성은 줄어든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금융 압박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체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기는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언제나 숫자로 먼저 드러난다. 금융 압박은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금리, 유동성, 신용, 환율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대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기업과 개인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부담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의 매출 감소와 투자 축소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약화된다. 여기에 유동성 축소가 더해진다.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이 쉽게 풀렸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돈의 양은 줄어들고 이는 곧 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한다. 이때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대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금리 상승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이동한다. 이는 신흥국 통화 약세를 유발하고 수입 물가 상승과 외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압박은 한 국가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자본 흐름과 연결되며 확산된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위기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이 된다. 이러한 금융 압박의 구조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한 환율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과도한 단기 외채, 취약한 금융 구조, 그리고 외환 보유고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원화 가치의 급락은 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붕괴로 이어졌고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전환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사례다. 정부의 재정 적자와 통화 가치 방어 실패는 반복적인 디폴트를 초래했다. 특히 외화 부채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국가의 상환 능력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스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걸었다. 유로존 내에서 낮은 금리를 활용해 부채를 확대했지만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자 시장의 신뢰를 잃고 심각한 긴축 정책을 강요받았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보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와 정치적 불안정은 환율 폭락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금융 압박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순간 경제는 더 이상 점진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급격한 붕괴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현재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리 상승 환경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다. 실제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전반적인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다시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담보 가치 하락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이는 대출 기준 강화로 이어진다. 결국 개인과 기업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경제 전반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 대응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는 부담이 된다.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이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개인과 기업에게 전가된다. 이것이 바로 금융 압박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정책이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그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한 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분산 투자와 유동성 확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금융 압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 있다. 개인은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금융 압박 시대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 압박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개인과 국가를 동시에 압박한다. 그리고 이 압박은 점점 더 일상 속으로 새우며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숫자로 나타나는 변화, 시장에서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읽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신호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 압박이 심화될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개인의 일상이다. 대출 이자가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변화시킨다. 외식 횟수가 줄고 여가 활동이 제한되며 교육과 의료 지출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로는 늦게 반영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 압박에 더욱 취약하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금융비용은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은 빠르게 악화된다. 이 과정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리스크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압박은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한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국가의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이는 다시 금융 불안을 확대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함께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이는 곧 자본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경제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전 세계 자본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고 이는 신흥국 자본 유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국제 분쟁 등은 모두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다. 결국 금융 압박은 단순히 국내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글로벌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위기는 항상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다. 1997년 한국 역시 초기에는 일부 기업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역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급격한 자본 유출과 함께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위기는 점진적으로 준비되다가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언제나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환율, 부채, 유동성. 이 네 가지 요소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는 모두 새로운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개인에게는 금융 이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금융 압박 시대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전환점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는 그 안에 서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이다.